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 서학의 수영과 천주교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서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천주교가 동아시아로 이제 전파되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되어서 발전하고 이제 번성하다가 또 어떻게 쇠락하거나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천주교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형성되는가, 그런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하려 했던 모습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히 중국 교회사 관련 속에서 어떻게 특히 서학이라고 하는, 서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15세기 말에 이른바 이제 그 신대륙 발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 아메리카와 또는 또 그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로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포르투갈이 이제 아프리카를 들어와서 이 인도양, 특히 이제 그 향신료 무역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선교사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고아 지역, 이 고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가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이 되죠. 그 발전하게 되다가, 그래서 그 인도, 그 다음에 이쪽이 말레이시아, 말레이카 브리 지역,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 지역이 점차적으로 이제 정교화 됩니다. 그리고 이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은 이 고아를 중심으로 했다가 다시 이 중국 남쪽에 있는 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중국 내륙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의 중국 종교 활동을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큰 성공을 거둬서 많은 신자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선교사들이 그 서양에서부터 온 학자들이라는 어떤 그 칭호와 그 다음에 대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유럽부터의 정교 방식을 통해서 지식인들 층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 더 나가서 선교사들이 좀 더 그 원나라에 정교하기 위해서 또한 그 서양을 중국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중국인한테 서양의 어떤 우수성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우수성을 함께 알리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서적을 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조시 같은 책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들 또는 철학, 사상 같은 것도 다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 책제로 간행해서 많은 중국 지식인들한테 그것을 전파해 가서 그 사람들 하여금 정교에도 성공하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서양의 학문이 이제 중국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서양의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의 학문을 또 서양으로 번역을 해서 서양에 전파함으로써 이제 일종의 이제 중국학이 서양에서 이제 유행하게 되는, 그래서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서양의 학문에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돼서 서양과 중국, 서양과 동아시아, 동양이 서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조선의 천주교의 수용 과정도 그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이제 간접적인 어떤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 직접적으로 이 조선에도 그리스도교를 정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게 중국의 동쪽에 있었던 조선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조선에도 정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예수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이제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교구를 설정하는데 조선도 역시 이러한 이제 선교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양아시아의 선교 지역을 정할 때는 이 고아 지역이 첫 번이었죠.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마카오 지역에 가게 돼서 마카오 지역에 교구를 설립하고, 이 마카오 지역이 이 동아시아 전체, 동북아시아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그 지역을 정교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 내륙에 정파가 돼서 상당히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조선도 포함한 중국도 세밀하게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76년에 이미 마카오 지역의 교구를 설립하면서 조선과 일본까지도 정교지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즉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은 장차 선교사를 파견해서 이 마카오 교구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선교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중국 남경에 이제 교구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설정됨으로써 내륙에 설정됨으로써 역시 조선도 이 남경 교구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1659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명나라 말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다음의 얘기죠. 그래서 그때가 정식적으로 이제 남경 교구 안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1690년에 들어가면 이 남경 교구에서 다시 북경 교구가 다시 분할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는 마카오, 다음에 남경, 북경 세 교구로 이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조선도 이 북경 교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784년 이후에 조선 땅에 천주교회가 설정된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 조선 천주교회는 이 북경 교구 관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관할권 분할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조선은 이 중국 교구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예수의 선교사들이나 다른 선교사들의 이제 종교에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선의 어떤 선교사와 직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중국보다도 사실은 일본이 더 먼저였습니다. 물론 이건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이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바로 그런 이제 사건을 계기가 된 거죠. 그 당시 이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일본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파가 돼서 수십만의 이제 신자들을 가지게 되고, 마카오나 이제 남경과 별도의 이제 독립된 교구로서 이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특히 이 서남쪽 지역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른바 이제 일본을 기리스탄이라 불렸던 믿는 일본의 신자들 또는 기타를 믿었던 영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장수 중에 하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 소승제 불렸던 사람도 역시 아우구스티노라는 이제 세명을 가진 기리스탄 이제 다이묘 영주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휘하의 군사들 데리고 조선 땅을 침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교지만 그 밑에 신자들, 그 병사들도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군종 이제 신부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의 선교사였던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1593년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초청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흔히 이제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때 한국천주의 기운을 이때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경우도 많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주도 땅을 밟았다. 그리고 거기 1년 동안 있었다. 사망활동했다. 이런 가지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스페데스 신부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군종 신부, 그러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군역을 벗어나서 무슨 조선인을 만났다든가 조선인 신자들 상대로 어떤 성사를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과연 조선인들이 적군의 병사들 위에 온 이 서양인 신부에 대해서 과연 마음을 열고 갔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세스페데스 신부님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병사들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선과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일본군이 1992년도에는 거의 평양 또는 한경도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명나라가 이제 구원병을 오고 의병들이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은 모든 이제 전명지를 버리고 이 남쪽을 다 후퇴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그 해안가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본군이 있었던 지역은 매우 이제
그 협소한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교주의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세세페데스 신부님이 있다가 다시 대마도를 거쳐 일본 본토로 가는 도중에 대마도에 붙잡혀 왔던 조선인 포로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그 소녀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죠. 그 사람이 바로 빈센테라고 알려져 있는, 나중에 이제 그 수사가 돼서 일본에 활동하게 되는 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조선인 출신의 이제 그 그리스도교 신자죠, 일본에서.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나중에 자기가 조선인 출신이니까 그럼 자기가 조선에도 정교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조선 선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614년에 이 북쪽까지 쭉 가요. 가서 여기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사실상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1620년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조선인 출신 수사가 조선에 선교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회뿐만 아니라 일본 할때 다른 해외 선교사들도 역시 옆에 있는 이웃나라인 조선에 대해서 정교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스페인 출신의 이제 도미니코 선교사인 후안이라는 사람은 1618년에,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보통 동아시아는 이제 포르투갈이었던 그 보호권 안에 있었지만은 이 필리핀만큼은 스페인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도 진출하고 그 일본에도 진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스페인 선교사들이 이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이제 이른바 미립국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선에 직접 선교사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이제 중국에서도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선교하려는 노력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그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했던 특히 중국인 직인들, 특히 중국인 이제 관료 중에 대표적인 주제를 할 수 있는 서광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상서까지, 장모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마톨리치를 도와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조선에도 이제 정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당시 이제 그 17세기 초반 이제 명나라가 1644년에 멸망하게 되고 1616년에 이제 만주족이 이제 후금국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와 대립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청나라 이제 만주족 군대가 요동을 이제 함락시키고 이제 중국 내륙의 본토를 침략하려고 계속 이제 공격을 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도 이 만주족 군대와 이제 대항하려다 보니까 우리 심각부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선의 힘을 빌리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조선 너희도 도와라. 그래서 조선의 원군을 이제 파견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이제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서왕계가 자기가 직접 조선에 가서 이제 구원군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갈 때 아예 선교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그 산비아시라는 선교사와 함께 조선을 가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 선교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명나라에서 여러 사정 끝에 조선의 구원명을 이제 요청하는 계획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광계가 세웠던 계획도 이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실패하게 됨으로써 이제 아까 했던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획이 1차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명나라는 1644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저번 중국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조는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시 예수를 비롯한 그리스도교는 큰 어떤 영향 없이 계속적으로 정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이제 실용적인 어떤 과학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청나라에 있는 이제 관료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흥천관이라고 하는 천문 이제
담당하는 이제 부서의 장이 이제 역대 대대로 북경에 있는 선교사들, 특히 북경 교구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유명한 아담 샬 이제 신부님, 그런 이제 탕양마이라는 신부님 같은 경우는 당시 북경에 이제 머무르던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소요세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요세자는 1636년에 이제 병제헌란 때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중국에. 아주 만주로 잡혀갔다가 이제 청나라가 1644년에 중국을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같이 이제 따라와서 북경으로 이제 소요세자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질이. 그래서 북경에 머물러 있을 때 아담 샬과 이제 소요세자 같이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아담 샬이 이제 일국의 이제 그 세자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어떤 종교의 길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제 설명도 하면서 천주교의 어떤 종교의 길을 이제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제 아담 샬과 교류를 하고 물론 이제 그 기간은 이제 길지 않았지만은 그렇다면은 천주교에 관련된 책과 선물들을 달라.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같이 들어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까지는 이제 그 여기 사람들 가지 못하지만 대신 소요세자를 수행해서 들어갈 중국 출신의 이제 황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파괴하도록 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의 황관이 소요세자와 함께 그 조선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요세자가 불과 몇 달 만에 급사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선에는 이제 독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소요세자에 갖고 왔던 모든 물건들은 다 폐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소요했던 사람들도 다 중국에 돌려보내져요. 그래서 이때 같이 나왔던 황관들도 다 돌려보내지게 됨으로써 이제 아담 샬이 이제 신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담 샬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이 북경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갈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1650년과 1652년도에 당시 프란시스코의 소속인 이제 산타 마리아 신부님을 통해서 시도를 하지만 역시 실패하고, 그럼 육지로 안 되면 바다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 산동반도를 통해서 이 바다로 가는 거죠. 이 산동반도에서 들어갈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경제에서 알고 있는 인당수, 바로 그게 인당수 황해에 있죠. 바로 이 코스죠. 이 코스를 통해서 한번 조선 땅을 가보자 라고 구성했지 역시 그것도 실패했다. 따라서 아담 샬 신부님이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신부님들도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의 이제 프리드리 신부님 같은 경우는 1712년에 조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특히 지도를 이제 작성해서 장차 들어갈 선교사들 위해서 하나의 길잡이로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또는 일본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파괴해서 들어가려는 모든 움직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조선에서의 천주교의 수용과 교회 설정은 이런 외부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직접적인 그 선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과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과 수용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점을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제 그 강조하는 이제 측면이고 또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인데, 바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이제 천주교회사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비록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에서 천주교에서 전혀 몰랐느냐? 그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예수의 선교사들이 썼던 또 가르쳤던 수많은 책들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파됨으로써 이 책을 통해서 사실 많은 이제 특히 지식인들이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서학이라는 어떤 큰 이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주시리 같은 천주교와 관련된 책자뿐만 아니라 뭐 당시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수학책 또는 특히 천문학 책들, 그다음에 기타의 여러 윤리학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대량으로 이제 조선 땅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신단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과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 청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1년에 공식적으로 사실 4번 갈 수 있었거든요. 4번이라고 상당히 자주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갔다 오는데 뭐 거의 2~3달씩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내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있으면 또 가니까 사실은 거의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있으면 중국에서 또 오니까 상당히 많은 빈번한 교류를 있을 때 상당히 사실 이때 많은 이제 무역도 이때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뭐 이때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홍삼. 이때 홍삼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책, 이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뭐 하여튼 그런데, 특히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제 17세기, 18세기가 되면은 그 뭐랄까, 책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책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면 이 만주족 왕조가 이제 중국인을 지배할 때 그야말로 이제 양면 책을 쓰거든. 하나는 이제 무력으로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심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의 복식과 이제 머리 모양을 다 이제 폐지시키고 만주족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원래 명나라 때까지 중국인들은 상투 쓰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헐렁한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만주족식으로 변발로 상투를 없애고 변발하고 호복 이제 그거 입으라 해서 그걸 거부하면은 다 죽이도록 하는, 우리나라 단벌령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그래서 중민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명나라와 달리 오히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중화적이었던 문화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문화 사업을 벌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픈이라고 옛날 책 있죠. 새로 돼 있고 글자 나오게 있는 거 조금 오픈들. 이런 게 이제 강의자전이 그 오픈의 그 표준이 되는 건데, 바로 강의자전이 이제 만주족의 황제였던 강희제가 만든 거고, 또 사고전서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책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다 분류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가 되는데, 이게 수만 권 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전국에서, 물론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금서도 만들고 청나라 이어되는 책들 다 없애는 뭐 그런 정도도 취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책을 만들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다 등용을 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학자들한테. 그러면서 수많은 책들을 모으니까 전국의 책들이 다 북경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북경에서도 수많은 책자들이 또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는 유리창이라는 거리에는 그야말로 책 서점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거의 2~3층까지 책이 꽉 차 있는. 사실 우리 조선마다도 그런 식의 전문적인 서점이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중국에는 서점들이 쫙 있고 노점들 책이 다 있어서 가면 얼마나 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돼서, 이 사고전서 같은 경우는 정조 타임이 나서 이걸 구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워낙 방대하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사고전서 전질이 몇 권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반출 안 시킵니다. 그래서 끝끝내 정조가 얻지 못하지만 대신 어쨌든 간에 많은 사신들이 갔다 하면은 책을 이제 뭉텅뭉텅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만 권의 책장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자랑거리 됐죠, 사람들. 그래서 시작자 알려진 이익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숙부가 사신에 가면서 얻은 수천 권의 어떤 이런 중국 책들을 가지고서 바탕을 내서 이익이 그 광범한 어떤 학문을 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이런 중국의 책을 이용했던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중국의 책이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입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 사신들이 엄청나게 사오고, 또 그 책이 돈이 되니까 당시 이제 상인들, 여권들이 이제 전문 서점상들이 이 책들을 가지고 이제 조선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이 있어요. 목록 보면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번사가 되는데, 하여튼 그때 들어온 책들 중에 많은 경우가 수학 관련 책도 상당히 많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서학에 대한 것을 수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천문학, 특히 역법, 달력. 왜냐하면은 이 전통시대 때는 이 역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법은 이제 천자와 국왕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권한이자 본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달력을, 정확한 달력을 가지냐 못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역대로 저가 달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달력이 더 중요하면 아라비아 달력을 체크하는 거고, 서양 달력이 더 잘 만들어 서양 달력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선구자들의 달력이 더 정확했기 때문에 그 채택된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흥창관에 이제 감독관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중국 역법을 계속 썼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원래 중국하고도 시차가 좀 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안 맞으니까 저거 달력을 얻어야겠다. 근데 당시 중국에는 서양 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청나 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청나에서도 함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나중에는 내용을까지 써서 청나 관리하는데 내용을까지 써서 이제 배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 서양 역법에 대한 책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직접 그 기술자를 파견해서 배워라, 일찍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런 노력 끝에 중국에서 이제 그 달력이 시행된 지 불과 한 20년 만에 조선 땅에서도 시연력이라는 달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직접적인 이제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 시연력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연이 선포된 지 근 100년 후에 가서야 그 달력을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웠다. 근데 조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학이 별다른 어떤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법뿐만 아니라, 역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달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주론, 어떤 과와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일종의 기독교 신학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해오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우주론의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른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이론을 발표 못했잖아요. 죽고 나서야 발표했던 것처럼 그만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아주 종교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연관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7세기, 18세기 가면서 서양 근대에서는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아니면 뉴턴 같은 우주론이 이제 근대적 우주론이 자리를 잡게 됐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이제 지구, 땅, 지구와 해가 있는, 태양이 있는데,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했던 이제 그 천문학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었던 반면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이후의 근대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따라서 지구 돌면 달이라든가 아니면 토성, 행성 같은 다른 행성과 지구가 같은 급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서는 이제 지구를 중심이 아니라 이제 태양 중심이 되고, 그 태양이 이제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양을 지구 돈다. 이게 근대적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봐야지만 천문학적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그 카톨릭 그리스도교의 천문학에서도 만약 이걸 고집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브라헤라는 사람의 천문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거 맞다. 태양도 행성 도는 거 맞다. 하지만 지구는 역시 가운데 있고 태양이 도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태양 중심으로 다른 행성이 도는 거다. 라는 일종의 짬뽕 이론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라는 것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행성이 태양을 돈다는 것은 이제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짜 맞추는 그 천문학이 이제 그리스도교 천문학으로는 제작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천문학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실제로 이제 조선에서도 받아들인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근대적 천문학이 아니라 이 중세와 근대의 혼혈적인 이제 중간적인 이제 것을 가지고 됐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천주교 받아들인 천문학이 근대적 어떤 과학의 천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구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소개됨으로써 또는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소개됨으로써 이제 그 조선의 증거에서도 기존의 어떤 그 우주관과는 다른 우주관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갈당이 나면 흔히 이제 말하는 엽전 모양처럼 엽전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건데,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이게 엽전 모양이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우주관이었죠. 땅은 네모나고 이제 하늘은 둥글다. 요거보다 좀 발전한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천체가 이렇게 돼 있다. 반구로 돼 있다. 계란처럼. 그래서 요 하늘을 따라서 해와 달이 움직인다. 요게 이제 혼천서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기존과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이제 이런 천문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태양은 둥글고 천체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런 우주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지도책, 그러니까 그 마테리스 지도책 자체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중국 중심의 지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있으면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조그맣게 있고 딱 있는 지도인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물론 중국이 크긴 크지만 중국이 중심도 아니고 달 큰 대역도 많고, 그리고 지구가 둥글면 사실 어디를 중국이라고 딱 중간에 하나 집을 수가 없죠. 둥그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인지는 너희만 중국이냐, 따지면 다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중국과 조선 시민한테도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서학의 그 수용이 그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제 중국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어떤 그 자극제 내지 그런 것이 됨으로써 그 새로운 어떤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말을 해주고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칠극을 비롯한 윤리, 그러니까 서양의 윤리 같은 걸 보면은 당시 이익도 감탄했죠. 아, 서양 윤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이제 뛰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제도, 그 다음에 무슨 교육제도, 학교제도 이런 걸 소개됨으로써 아, 서양에서 있는 것도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게 되면서 서양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제 조선에서는 기존의 어떤 성리학 중심의 어떤 학문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학문들 또는 새로운 학문들을 가져가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화학이 상당히 많은 이제 큰 자극제 또는 그것을 받아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흐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제 흔히 이제 당파로 따지면 남인들, 그리고 지역별로 따지면 이제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흔히 이제 기호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기호남이라고 불렸던 남인들의 젊은 학자들이 이러한 특히 서양의 학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봐야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벽,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들보다 앞서 선배였던,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남인의 어떤 대승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세계 이왕이잖아요. 남인하면 이왕이 또 흐름이 나는데, 물론 이왕이 이제 말년에 계셨던 곳은 저 경상도에 있는 부산 서원이죠. 그래서 흔히 경상도 지역을 이제 태계의 이제 학문이 이제 전해지는 곳, 또는 이제 영남 하면 되게 남인 이렇게 이제 거의 도시화할 수 있긴 한데, 그렇지만 또 이왕의 흐름이 이 영남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정부라든가 그 유명한 황목, 아니면 이제 윤영원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살고 있던 남인한테 흐름이 흘러지는데, 바로 이왕부터 이제 어떤 남인의 어떤 학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왕이 기대승과의 논쟁이 유명하잖아요. 흔히 이제 리기 논쟁이라고 불려지는 리기 논쟁. 이게 상당히 오해도 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리학에서는 이야기를 떼어낼 수 없이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라는 것이 어떤 모든 사물의 원소이자 사물이 이루어지는 기자, 사물의 모든 운동성을 다 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를 통해서 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리학에서는. 사실 이게 성리학의 기본적인 틀이고 주자가 틀이고, 서인들도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를 통해서 리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다칠정이라고 하는 뭐 인의예지라는 것도 결국 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인의 흐름인데 반해 유황은 아니다. 칠정은 뭐라도 사다 인의예정이라고 하는 도덕성은 리라는 데서부터 나오고 리라고 하는 어떤 도덕성은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주도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황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황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윤리성, 이한 도덕성은 절대 불변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걸 중심이 되어야 되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신념의 표징이 뭐냐면 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라고 하는 어떤 적극성의 어떤 능동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남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만물의 흐름이 단순히 어떤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도덕성 자체가 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큰 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남인계통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든 사물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자 윤리한 것이 리라고 표현될 때 이것이 하나의 모든 마음을 원할 때 이것이 천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기존에서 천이라는 개념하고 리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어떤 운행하는 기본적인 원리 또는 기본적인 어떤 걸 하는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이자 움직이는 근원으로서 이제 천을 얘기하는데 이 천과 리가 성격이 이제 연결됨으로써 이 남인계열에서 이제 서인에 비해서 좀 더 그 리라든가 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천에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남인들이 이 천을 이제 관심이 되고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이 리여갖고 리라는 것을 아까 했던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인간의 근본적인 것 따라서 이 인간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뭐냐면 바로 이 리라는 걸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사천. 이게 통하는 거죠. 사천. 하늘을 섬긴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인계열에서 리의를 강조하게 되고 거기 다시 그것이 선을 강조해서 다시 그것이 사천이라고 하는 모습 또 나와서 또 이제 나온 것이 이른바 경천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천애인 즉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바로 이러한 실천 도덕의 측면이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남인 이황 이제 계열의 흐름이거든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한테 인의 도덕, 인의 뭐 예지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적인 도덕 같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바로 강조하는 게 효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효. 그러면 이제 뭐 효용을 다시 하고 효라는 걸 강조해야 됨으로써 이게 효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 되지만 하늘에 대한 효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인간의 실행의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하니까 바로 중화가 되니까 이 효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강조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이라는 관념 속에서 이 천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시 아까 사천, 경천이 어떻게 보면 효부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효도한다는 것, 또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개념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사천, 경천 또는 효부 더 나가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측면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남인의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특히 권저신, 이벽 이런 사람들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기준 성리학에서 벗어나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반대파들은 굉장히 이제 거기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양명학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거든요. 조선시대는 양명은 일종의 이단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 빨강이를 보는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양명학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자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 양명학자 측면하고 기타 측면도 있습니다. 양명 기타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현재 학자 중에는 양명을 통해서 천자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황을 데려오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있었다. 사는 흐름 속에 있었고 흐름 속에서 천주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다른 어떤 징의보다 더 풍부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벽이다 라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벽의 쓴 글들 사실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나마 뭐 정약용이라든가 이 사람을 이제 같이 얘기했던 거 보면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성리학에서는 모두 사물의 근본은 리다. 리라는 것은 태극, 그러니까
태극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극이 궁극적인 거지. 무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태극, 리를 이제 하는 게 성리학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인격성이 없는 겁니다.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빅뱅 이론처럼, 어떻게 우리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된 것이지, 이게 어떤 이윤증에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벽 같은 경우는, 음양이라든가 태극이 만물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건, 상제. 그것도 고대 유교에서 말하는 상제. 상제야말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바로 상천.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제. 그래서 되면서 그리고 세상 만사를 이제 관여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이제 주재하는 존재가 바로 상제와 천이다. 라고 강조하게 됨으로써 되면 그리스도교의 인격적인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이게 상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어준 거죠. 이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진실되고 선별된다. 사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도 어떤 기존에 했던 뭐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성령과 형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벽이 남인의 흐름 속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천주교의 어떤 이런 상제, 천을 이제 새 만물의 주저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더 강조함으로써 이벽이 천주교를 이제 신앙운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그 비법 바탕이 깔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학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검토를 했을 텐데, 당시 이벽이 이제 알 수 있는 사학의 범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친구한테 이승우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우 당시 아버지가 여행사 사신대를 가게 돼서 이벽도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이승우도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이승우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국제에 가게 되니까 이벽 갈 때 반드시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책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승훈도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서학 쪽에서도 수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학. 그래서 그렇게 이승훈도 자기 수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시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과학 쪽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당시 사신단들이 국교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들려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들의 이제 성당이었거든요. 가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대접도 잘해주고, 책도 많이 주고, 지도도 주고, 망원경도 주고, 어떨 때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선교사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제 할 정도로 하니까 보통 가는 코스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갈 때 단순하게 이제 놀러만 가지 관광만 하지 말고 만나서 더 배워라 해서 선교사 가서 있죠? 선교사 만나야 되는데 당시에 이미 이 당시에는 1773년도인가요? 이제 13년도에 이미 예수회가 해체가 됩니다. 중국 국경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쪽은 그 당시 예수회가 없고 남은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활동하던 시기이고, 아직 포르투갈 라자르회가 1782년부터 이제 국경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근데 실제로 도착을 85년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국경교구에 담당하는 선교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선교회가. 그때 이제 이승이 왔을 때, 원래 예수회였지만 예수 해체된 다음부터 그냥 이제 굳게 눌러 앉아 있었던 그라모의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라모 신부가 이 사람, 이 똑똑한 청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하면 조선에 종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특별히 속성으로 이제 교리를 가르쳐주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죠. 반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베드로를 주고, 그래서 이승훈이가 세례를 받고 또 천문을 받아 수많은 책을 가지고 1284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벽이 이제 와서 이승훈을 만나서 어찌어찌 되었나라고 이제 자기 경험담을 다 이야기해 주고 가져왔던 책들을 선물을 다 주죠. 그래서 이벽이 그 책들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서학 또는 이 책이라는 것이 진실되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승훈한테 대세를 받고 이제 천주교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명이 바로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자용에 대해서 이제 둘이 출발하게 되고 한국 천주교의 신학 공동체가 198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또 이제 이때부터는 흔히 이제 한국 천주교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긴 여정이 있었죠. 이렇게 쭉 갔다가 바로 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이라는 그러니까 서학 책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남인들, 이 지식인들 어떤 그 역사의 흐름과 이게 맞물리고 특히 이박이나 이승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하게 됨으로써 이 서울로부터 들어온 이제 그리스도교가 천주교가 이 먼 땅 조선 땅에 그걸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 천주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주 오묘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 1784년. 이 당시 이미 일본은 교회가 사실 해체되고 무너져 버리고 중국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금지돼서 몰래 이제 정교하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사실은 가시밭길로 가게 되는 그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천주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시 특히 이제 중국 천주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한국 천주교가 어떻게 이제 그 실현 속에서도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